자,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주 이제 언어 이제 그런 거 말 중심이 아니라 문자 중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 문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장 표현법, 뭐 표현 기교, 자 효과적인 표현의 3대 원리. 그래서 현대는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문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 가지 원칙이 뭐냐? 그것을 일반적으로 문장이라면 기본 문법에 맞는 의미 전달, 예를 들어서 주어 플러스 수라 뭐 이런 의미 전달, 즉 다르이의 문장만을 생각한.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하여 비유의 원리, 변화의 원리, 강조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비유법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변화법, 세 번째는 강조법,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현대 문장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원리는 뭐 지난번에도 그 비유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추상적인 것, 막연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것, 사물의 어떤 형태의 주어 보임으로써 이런 것들을 신뢰, 견본을 보여줌으로써 한결 명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언어 원리입니다. 따라서 본래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상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기입니다. 가령 반갑다라는 말, 뭐 반갑다는 말도 말은 좋아요. 그러나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죽은 아들이 되살아난 것처럼 반갑다, 이렇게 함으로 이 죽은 아들이 되살아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반갑다를 표현함으로써 반갑다의 그 감동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비유법, 어떻게 하면은 문장을 이 비유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단조롭거나 평범한 것을 싫어한다. 문장의 경우도 문법에 맞는 고지식한 문법, 평범한 문장은 이내 식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식상하니까 이걸 좀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도 잡곡밥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문장도 나는 밥을 먹는다, 꼭 그렇게 주어 다음에 수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느냐, 기계적으로. 아니, 주어를 끝에 놓을 수는 없냐, 목적어를 앞에 놓을 수는 없느냐. 그럼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를 나는 밥을 나는 먹는다, 먹는다 나는 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기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정에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중요한 말이 자기가 더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뭔가 전 문장에 드러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강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다 배운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그 문장론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비유법. 비유법에는 이제 직유, 은유, 의인법, 의상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유법은 문장의 효과적인 표현 기술을 전통적으로는 수사법이라고 했다.
수사라는 문장을 멋있게 꾸민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운이, 지분이, 은윤이 하는 말만 나오면 문장을 꾸미는 방법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진실성이 결여된 장식의 글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바로 그 비유를 쓰면, 비유라는 건 지균이, 은윤이 이거 다 문장을 꾸미는 수사 아니냐, 수사.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말 하죠. 누가 뭘 멋있게 말해, 그거 다 레토릭, 수사적인 표현이야, 이런 거 많이 말하죠. 그때 수사적이란 말은 꾸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성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꾸민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을 쓰면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표현은 바로 생각이나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다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장법이다. 그 대표적인 표현법이 비유법인데, 비유법은 기존 사물을 보다 명확하게 미지 세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이미 알려진 그와 공통점을 가졌거나 유사성 있는 어떤 사물을 예로 들어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유법은 문장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법에 우리가 잘 아는 직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라는 어떤 사물을 그와 유사성을 가진 다른 사물을 직접 들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이듯이, 뭐뭐이냐, 이렇게 하죠. 항나 적삼 안섭안에 언적 같은 저젖 보소. 담배씨만큼 보고 가서 많이 보면 병납니다. 예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연적 같은 저젖 보소. 연적 같은, 연적을 예로 들었는데 같은, 처럼이라는 그런 어미를 붙였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담배씨만큼, 담배씨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을 담배씨만큼이라고 했는데, 담배씨만큼, 그러니까 같은이니 만큼이니 같이니 이런 말을 붙였을 때 이걸 지규라 한다. 봄 햇살이 어머님의 손길처럼 따뜻하다. 어머님의 손길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뭐같이 내 성경에 넣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뭐뭐가 같다. 천국이 뭐냐? 그것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으면 수확이 잘 나겠죠. 그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그런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래서 뭐뭐같이, 이런 것들이 다 직유법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은유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비유법 속의 하나로 되십니다. 은유법은 은유라는 한자 때문에 숨어서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영어의 메타포라는 말은 메타, 넘다와 포는 운반하다라는 어원에서 보듯이 기존의 개념이나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 새롭게 명명하는 창조적인 비유법이다. 이 은유는 앞으로 1년간 계속 반복해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은유는 단지 비유법이니 수사법이 아니다. 넘다와 운반하다, 완전히 그 기본 개념을 넘어서 이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 어부. 내 마음은 뭐냐? 호수다. 마음을 호수로 바꿨습니다. 은유입니다. 그대 저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그대의 흰 그림자. 이것도 은유입니다. 옷같이, 뭐뭐 같이네요. 직유입니다. 그대의 배전, 그대의 배전도 은유입니다. 그럼 그대의 배전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러니 너는 배가 되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대의 배전이라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은유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 역시 유명한 시편 시인이 쓴 멋진 은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이 은유는 앞으로 계속될 얘기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여호와는 반석이다. 요새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다. 방패다. 창을 아무리 뚫어도 구원의 뿌리다.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명예,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구체화함으로써 그 여호와의 개념이 메타포 됩니다. 자, 이 비유법에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의인법, 화리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과거의 수상이나 현대나 가장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주고 또 공감을 일으키는 어법 중에 하나가 아주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는 어법이 바로 의인법하고 화리법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문학하면서 가장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만 사상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물들은 사상 감정이 없어요. 그럼 사상 감정이 없는 사물과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소통 안 하면 되지 않냐? 네, 소통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사물들도요,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들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와 소통 않고 살겠다고요? 그것은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과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위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돌이 되든지 아니면 돌이 내가 되든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물과 소통하는 방법은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사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데는 반드시 사물을 인간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의인법입니다. 자, 산을 보면 참 매일 산을 보면 감격스럽죠. 묵직하고 정말 뭔가 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산 보고 묵직하구나, 든든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수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지난밤 잘 잤느냐? 아니, 산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산과 내가 대화가 되는데, 그러려면 산을 의인화 시켜야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아침에 보면 산들이 구름 속에 이렇게 쫙 높은 산에서 보면 쫙 이렇게 있는데 마치 뛰어노는 양떼들 같기도 하고 소떼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산들이 소떼처럼 뛰어다닌다. 그러고 싶어요. 그럼 산들이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손발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로 화류, 살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 화리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들에게 있어, 문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법하고 화리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 활용해도 참 세상 살기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생각이 있고 나와 같은 감정이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들과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를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나와 같은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의인법과 화리법,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의성법, 의태법은 뭐 소리를 흉내내는 것, 모양을 흉내내는 것, 뭐 이런 것입니다. 영만이는 괜히 따르릉 따르릉 소리를 울리며 힘차게 발판을 밟아댄다. 따르릉 따르릉. 이제 이 의성법과 의태법은 동시나 동화에서 가장 많이 쓰죠. 동화. 그리고 어린이 아동 문학에서 많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유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게 뭔 소리예요? 펜은 문장력이죠. 문장이 칼, 무력. 그러니까 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 쓰는 하나의 도구지만 그래서 모든 문장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비유한다.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비유를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원래 청와대가 푸른 기와집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아닙니까? 이거 대유법입니다. 이런 것.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유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은유법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대유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법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소위 도치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문장의 기본 순위,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서술어나 목적어 앞에 나는 밥을 먹었다를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나는 밥을 이런 도치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문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 제일 먼저 결론을 먼저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방법도 있죠. 자, 이렇게 변화법은 이런 한 센텐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 사건에도 있다. 그 다음에 대꾸법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또 파 심은 데 파 난다. 대꾸, 그러니까 구절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칭시켜 놓는 것을 대꾸라고 합니다. 같은 구조예요. 자,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자, 이렇게 상반된 구조를 넣는 것인데, 근데 내용이 달라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꾸법에는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파 심은 데 파 난다와 같은 방법이다. 그런데 상반된 구조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다. 그건 대조법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 짧고 길고 뭐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도 있죠. 이것은 다 문장의 변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문답법과 서리법, 서리나 문답이나 다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은 남아있다. 빼앗긴들에도 범은 오는가? 의문,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어법, 역설법, 풍자법도 있습니다. 반어법은 문장 표면에 나타나는 뜻과 그 이면의 속뜻이 정반대인 표현법이고, 역설법은 겉으로 보기엔 불합리한 듯 하나 그 속에 어떤 진실이 내포된 것. 그 밖에 풍자법이 있습니다. 풍자란 조롱과 책망을 통해 인간의 약함을 또는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제 반어 이것은 정말 잘 살이라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거죠. 나는 기다릴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 슬프면 슬펐지 뭐 찬란까지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욕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네, 이건 풍자입니다. 네, 요즘 그런 사람 참 많죠. 하루까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이런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그 변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에 강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강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 기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장법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글쎄 뭐 언젠가는 마르고 닳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한 것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보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죠. 이 몸에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것도 100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죽음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조법의 대표적인 것은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되풀이하는 것도 역시 강조법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조법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가마귀 사오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썩는 가마의 흰빛을 이런 문장도 있는데 창파에 저희 씻은 몸을 더럽힐 가문의 시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마귀, 백로, 또 흰빛, 창파 뭐 이런 게 가마귀와 백로 대조입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 가마귀와 백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마귀 싸우는 거래 할 때 백로와 이 문장에서는 대조법이지만 가마귀를 또 띄워놓고 생각하면 가마귀는 또 검은 존재지 않습니까? 백로는 순결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마귀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또 백로는 또 은유일 수 있습니다. 흰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백이라든지 순결이라든지 이걸 나타내는 그 흰빛도 바로 은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탄법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 아이고 아유 이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거나 산문을 쓰거나 어쨌든 우리는 문장을 씁니다. 그런데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 간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은 다 학술적이고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문학을 한다. 적어도 우리가 시인이 되겠다. 또는 뭐 문장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런 문장 수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효과적인 이 문장 표현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감이 되어야만 감히 문학가 또는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장법은 적어도 작가는 또는 문인은 반드시 이런 것에 능숙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미술가가 되는데 스케치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미술가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내가 시인이 되겠다?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술이 있어야지. 전 늘 얘기지만 예술이란 아트의 어원은 아루스,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기술, 재주. 예술가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예술가라고 해요. 그럼 뭔 재주를 가졌다는 얘기냐? 문장 표현의 재주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문장 표현의 기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 기술을 남보다 잘 가진 것이 바로 문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얘기한 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익숙하게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것을 수사법이라고 했다. 현재는 효과적인 문장 표현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고대로부터 수사학이란 말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학, 수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수사학이니 수사법이니 하는 용어는 음성언어 중심시대, 과거요, 연설이라든지 변증이라든지 즉흥시를 쓸 때 등의 문화에서 상대나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는 언어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식이나 장식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요, 이게 더 발전하면 무엇이 됐냐면은 이 수사법이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한다. 요즘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어법이다, 수사법이다. 근데 그럼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득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기교하게 사기쳐서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궤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요, 거짓말 내세워가지고 그냥 국민을 속이고 그런 사기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 궤변입니다. 근데 또 어느 그 유명한 소피스트, 그래서 그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옛날에도 정치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사법이 잘못 발달된 그런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에토스에 걸리는 것이,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나 현대는 음성 언어보다 문자 언어 시대여서 문장 중심이고 그러게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수사법이라는 말보다는 문장 표현법이라는 말이 오히려 적절하다. 그런데도 아직 수사법이니 표현기구니 하는 용어들과 혼용하고 있어서 시의 경우 비유를 단지 문장 꾸밈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씻으려면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름다운 예쁜 이런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에 있어서 비유, 특히 운유는 꾸밈이나 기교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은유의 시합을 말하겠는데, 특히 시의 경우 은유란 말을 쓸 때는 과거의 수사법에서 말하는 꾸밈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 은유 자체가 시를 창작하는 원리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법도 아니고 효과적인 기술 정도가 아니라 시
시학에서 은유는 하나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갖고 우리는 은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은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